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 오늘 벌써 4일차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팀명이 얘기하기 조금 힘든데 발광팀의 권현지 학생 그리고 공유마켓팀의 김한침 학생 외에 그 학생분들 보입니다. 공유마켓팀은 지금 제가 4일 내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가장 활발하게 해주시고 지금 가장 리액션도 좋은 팀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는 저희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에서 이미 정부 과제와 그리고 다양한 방송 채널에 이미 얼굴을 많이 들이밀고 있는 저희 지인들 사이에서는 TV 스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분부터 우리 김덕진 멘토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앞에서 말도 안 되는 TV 스타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데이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 또는 가치를 좀 발견해서요. 그거를 기업이나 방송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최순동 팀장님. 예, 저는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빅파이 추진단 분석팀을 맡고 있는 최순동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현재 하는 일은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민간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정에 어떻게 적용해서 분석해서 적용할 거냐, 그리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민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의 초기 빅데이터를 했던 회사 넥살이라는 회사에 있었고 그 전에 계속 IT 쪽만 해서 많은 이 빅데이터 말고도 다른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모만 봬도 이미 약간 좀 학자 같은 모습이 좀 보이셔서 아닙니다. 저는 겨우 학사고요. 저희 항상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예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각각의 좀 계기가 있었어요.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이고 전기에너지, 사실 전기에너지가 중요하다기보단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공장 대량 생산이었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오프라인 단에서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해내는 걸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면 3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 디지털화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게 3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바로 아까 전에 다루었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다양한 신기술, 신 IT 이런 것들이 뭉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 안 그래도 오늘 방송 끝나면 우리 김승동 멘토님께서는 또 최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고로 순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순동 멘토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또 어디 포럼에 가서 하신다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조금 학생분들에게 설명 좀.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렵게들 설명을 하는데 오늘 특히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준비한 거는 좀 여기서 안 맞을 것 같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공장이나 어떤 뭐 한 분야라고 보시는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회의 변화의 흐름이고 맞아요.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인데 그 흐름의 중심에는 내가 무슨 리액션을 하면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 비유해서 보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맞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 그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뭐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국민 눈높이에, 사회 경제도 맞아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곧 4차 산업혁명이다. 그 중에 공장으로 들어갈 것, 서비스로 들어갈 것, IT로 들어갈 것들이 있을 뿐이지 저는 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커다랗게 본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건 다양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맞습니다. 싶어요. 예, 다른 것보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람과 친구끼리 대화를 하면은 이제 대화를 우리가 뭐 말로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메신저로 텍스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텍스트를 보내는 것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냉장고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물건과 연결이 되는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연결에서 나오는 흔적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또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로 이슈를 끌고 네, 오셨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죠. 자, 안 그래도 저희 김덕진 멘토님께서 간단하게나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PT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엄청난 수십 장의 PT 파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몇 장 정도만 앞부분만 보내주셨는데, 김덕진 멘토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단하게나마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뭐 예를 들어서 검색에다가 쳐보거나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런 건 너무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수업이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뭐 개념 아닌 개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과거랑 뭐가 다르길래 큰 데이터가 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에서 표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3V, 1C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볼륨,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뭐 소리 볼륨처럼 용량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또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포켓몬고 열심히 잡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포켓몬 열심히 잡을 때 그 잡는 데이터들이 과거로 치면 뭐 거기에서 그냥 게임을 했으니까 그냥 게임으로 끝나지라고 했으면 요즘엔 그 다양한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포켓몬을 잡았다. 라고 하는 그런 지역 데이터, 또 내가 몇 마리를 잡았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거에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데이터로 남기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제 벨로시티라는 얘기를 할 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페이지에 좋아요나 아니면 클릭을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한순간에도 유튜브에는 거의 뭐 몇십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간단한 통계를 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치 유튜브의 데이터를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본다고 쳐보세요. 24시간 동안 올라가는 유튜브 동영상을 내가 다 보겠다. 그러면은 2041년인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거의 하루에도 이제 수십 년치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차이치 정말 빠르게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원C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들, 그러니까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이 좀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특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장의 제가 PT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수십 장의 PT 중에 이제 여기서 한 두세 장을 골라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세 장이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담 중에 이거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꿰어서 소위 말하는 보배, 이런 보석을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의 좀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물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중간에 말을 끊고 싶은데 말을 끊질 않아서. 네, 제가 너무 말을 막 해요. 이거 네. 저도 강의 듣는 느낌인데요. 가만히 그냥 멍하니 듣게 되네요.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포켓몬고가 있잖아요. 네. 포켓몬고에 보면 어디 가면 캐릭터가 많이 있어서 잘 잡고 어디 가면 못 잡고, 근데 그게 무작위로 그 캐릭터들이 뿌려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발자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짐작컨대 어느 지역에 포켓몬고를 많이 줄 거냐는 유동인구나
거주 인구,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뿌려줄 거라는 거죠. 무작위로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일을 했을 때 그게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포켓몬고가 많이 있을 거는 너무나 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 집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인구나 유동 인구나 그다음에 그쪽의 어떤 생활 환경에 따라서 포켓몬고의 캐릭터들을 많이 AI가 아마 뿌려주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나이언틱이 발표를 했죠. 그 서울 사람이 많이 몰리는 홍대나 명동 이런 지역에 가면은 포켓스탑, 포켓몬이 네. 등장하는 포켓스탑이 엄청나게 많은데 데이터는 딱 하나입니다. 포켓몬고를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포켓스탑이 좀 더 많이 등장하고 포켓몬이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저런 어떤 허 벌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는 실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잖아요. 저 그래서 얼마 전에 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쵸. 지방에 가서 내가 여기 가면 있을까 하는데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이곳은 왜 포켓몬이 나오지 않는가 고민했던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빅데이터 제가 계속 그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감상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게 논점의 좀 핵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지 통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에 기획한 것 중에 분석을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기획한 게 뭐냐면 학교 급식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나쁘네, 뭐 어디 학교 좋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급식도 보면 오늘 점심 먹은 거 좋아요, 나빠요, 구슬 집어넣죠. 이거를 그 구슬도 데이터고 식사에 거기 그 식사 한 끼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오늘 메뉴 뭐야? 이게 전부 데이터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기획했던 건 뭐냐면 오늘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나옵니다. 네. 어느 회사가 들어갔고 칼로리가 나오고 또 학생들한테 앱을 하나 깔아주고 웹에 점심 식사 하자마자 이거는 식사가 오늘 맛있었어요, 네. 맛 없었어요, 아니면 뭐가 아쉬워요, 이런 클릭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느 지역에서 온 재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더니 학생들이 만족하더라. 맞아요. 이거를 분석하면 그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해서 일을 할 겁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는데 그 속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표면에는 음식 메뉴만 바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내가 클릭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재료가 뭐였던 거, 조리사가 누구였던 거, 그렇지. 그 조리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누구였던 거, 그게 또 매일 쌓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그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계속 오늘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또 강의 아닌 강의로 간단하게 네. 구조화를 해볼게요. 그 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도 이제는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 하나는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그리더라도 표를 종이로 그릴 수도 있지만 엑셀에다가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엑셀에다가 어떤 글자를 넣으면 그건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썼다라고 하면은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데이터죠. 그리고 그럼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또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전문 용어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럼 정형과 비정형이니까는 비정형은 정형이 안 된 거겠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앞서서도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이다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들을 소위 정형, 그러니까 모양이 딱 되어 있고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라고 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분석하는 기술이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소위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게 됐고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막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뭐 온라인 방송 보면서
예를 들어 철구가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그럼 철구가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철구 방송 보니까 쩔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보세요. 또는 어떤 애가 아 짜증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댓글이 막 쌓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댓글이 쌓인 걸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댓글이 쌓인 것들을요 단어별로 나누고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철구가 아 짜증나라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철구에 대해서 싫어한다 마이너스 1점 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기술들이 발전이 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장 아 이거 싫어라고 했던 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싫어라고 하는 거를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마이너스 1점을 줬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정형 데이터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디지털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지털화하려면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썼어요. 그럼 일기를 쓴 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려면 제가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에다 그걸 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인식 기술부터 IoT부터 시작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글자 쓴 것들 사진 찍으면 요즘에는 텍스트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데이터화가 됩니다. 즉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과거랑 다르게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데이터다. 또 그걸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다.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변화됐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바뀌었죠. 뭐 최근이라고 얘기 좀 그런데 과거에는 좋아요 버튼만 있었거든요. 이젠 좋아요 옆에 뭐 즐거워요, 화나요, 뭐 이런 버튼까지 쭉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그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다양성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과거에는 사실 그런 걸 분석하려면 대통령 개표 방송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그거를 오전부터 투표해서 개표하면 다음 날 돼야 이제 나왔는데 그게 다 인력으로 했었단 말이죠. 학생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거기다 가서 개표 방송에 참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모두가 디지털화되면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요 두 멘토분들한테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참여하고 있는 공유마켓은 모바일 공유마켓 쇼핑몰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 참 여학생이 이 발광이라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미칠광자 그쵸? 아니겠죠? 뭐. 예. 아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죠. 미칠광자인가요? 자, 죄송합니다. 발광 편의 개선과 생활용품이라는 주제로 지금 창업 동아리를 꾸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뭔가 여기에 적용할 만한 빅데이터, 뭔가 브랜드 떠오르는 것들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보면 모바일 공유마켓에 적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편의 개선과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게 좋을지 뭔가 학생들한테 팁 같은 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유경제 쪽은 사실 아마존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소비자 결국 거기는 마켓이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들 분류를 소비자 기준으로 분류해서 책을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책이 A라는 책이 팔렸을 때 그 다음 사람은 B라는 책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거죠. 맞아요. 사실 내가 고객이 누군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책이 팔렸을 때 이 책이 잘 팔리더라. 그러면 이 책을 산 사람한테는 B라는 책을 추천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안에 이 사람이 왜 살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 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만 따져서 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샀을 때 저 책을 팔면 되겠네.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온라인 마켓에서는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활환경 그 용품 쪽. 제가 작년에 의정부에서 사업 하나 한 게 우리 컨텐츠진흥원에서 한 사업이 생활환경 디자인 제품 네. 경진대회를 해서 금형이라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금형 뜨는 지원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시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가 맥주잔이 있는데 맥주잔을 딱 부딪히면 불이 나요. 아 맥주잔 안에서 불이 나요? 조명이 나옵니다. 아 밑에서? 예, 우리 저는 불이 난다고 해서
선전 우리 스마트폰 밑에 조명해놓고 맥주잔 올려놓고 먹잖아요. 아니면 물잔이나 콜라잔. 학생들이니까 맥주 아닙니다. 맥주 아니고 네네. 콜라, 물.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건배하면 조명이 밑에서 쫙 비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더 발전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음악이 들리면 네. 음악에 맞춰서 조명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술잔을 들고 아니면 물잔을 들고 네. 건배를 하면 네네. 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상품을 낸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환경 아이디어는 많은 경험과 대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나 만들 때마다 거기를 소비할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두 사업에 딱 따졌을 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최수동 멘토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우리 백광 팀에서 저는 그냥 권현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권현지 학생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백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냥 PC 상에서의 백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백업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백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일단 질문이 왔어요. 백업. 뭐 이런 건 둘 수 있겠네요. 다른 것보다 백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장해놓고 또 위기일 때 기급할 때 이제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소셜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게 저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중에 소위 말하는 SNS, 그러니까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는데요. 요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글을 썼다가 이제 내가 이 글을 좀 이상하다 그러고 지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음 날 되니까 이거 너무 오글거려서 지우고 싶다. 그럼 지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비스에서 내가 분석을 하거나 서비스상에서 보면은 그거 지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에 분석 업체들은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본인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서버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상에서 내 글을 지웠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개념을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분석이나 특히 온라인에서 분석을 할 때 서비스상에서 뭔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 걸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분석을 할 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게 되는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상에서 좀 백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업들이 과거와 다르게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량들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내 컴퓨터에다가 외장 하드를 여러 개를 놓고 저장도 하고 또 A라는 하드가 고장 나면 B에도 또 저장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내 하드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2중, 3중으로도 백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내 하드에 저장하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중요 데이터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2중, 3중으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백업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그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라고 학생들은 클라우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복제본을 하나 또 세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리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하드디스크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묶어서 별도 분할하는 레이드라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PC에 관련된 조금 그 자원에 관련돼 있는 얘기여서, 그래서 요 질문이 맞았는지 제가 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거는 어떤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자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소위 빅데이터 쪽이라고, 오늘 빅데이터 쪽이니까 빅데이터 쪽의 백업은 실제로는 백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둡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하둡 저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디스크 단위고 3개 미니멈 3개의 저장을 3카피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나가도 데이터는 절대 없어지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 백업을 하지 않고 그냥 쌓기만 해도 데이터가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아까 센터 리전을 다시 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한 지역이 지진이 났다든가 그렇죠. 전쟁이 났다든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뭐 디스크가 10개의 카피를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리전의 어떤 DR 센터라고 하고, DR 센터라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그래서 어떤 재앙이 났을 때 복구를 해주는 센터,
이런 큰 개념의 백업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PC 레벨의 백업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백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론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공유마켓 네. 우리 김덕진 멘토님께서는 어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이제 빅광자, 네 미칠광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팀의 이제 생활 경제 플랫폼 이제 생활 네. 네 플랫폼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소위 말하는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서치를 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소셜 분석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만약에 내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이 뭘 좋아할지를 물어보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야, 너 맞아요. 내가 뭘 팔면은 너 나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많아봤자 정말 열심히 해도 이제 전교생이란 말이에요. 전교생을 정말 다 할래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가 또 얼마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야기를 잘한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글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쭉방 커뮤니티에 많이 간다. 그럼 쭉방 카페에 있는 글들 중에 내가 타겟이 만약에 쭉방 카페에 있는 친구들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생활 플랫폼과 생활 제품을 10대 여성들이나 20대 여성들에게 팔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들 말씀드렸던 뭐 카페가 됐든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가 됐든 SNS가 됐든 그 글들을 소위 말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그 글을 저장을 해서 모아서 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능은 아니지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데이터적으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은 몰래 쳐다보는 도찰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온라인에서 그런 게 또 유행입니다. 한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 뭐 중고등학생인데 이제 입사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뭐 이제 회사를 갈 때가 됐어요. 회사를 갈 때가 되면요 특히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인데 여러분의 SNS 행동 행적을 지워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지금 보면 손이 오글거리는 사진들 네 저희도 다 그랬습니다. 저희 땐 싸이월드가 있었거든요. 싸이월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참 오글거릴 허세 글들과 이런 것들 대학생 때 많이 쓰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걸 쓰셔도 되지만 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잘 지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한 번 쓰면 남고 그것이 어떻게든 분석되거나 어떻게든 저장된다라는 거 아까 백업 얘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백업이 된다라는 걸 꼭 알고요.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장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흔적을 근데 지워주는 지금 장의사. 질문이 바로 하나 들어와서 네. 디지털 장의사는 제가 기억해 놓고 바로 이어서 요거 뭐 질문부터 대답 한번 해주고 갈게요. 그 이번에는 공유마켓에서 질문이 왔어요.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이어서 너무 전문적으로 대답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빅데이터는 보안이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는데 빅데이터의 보안 네,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프라이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글을 썼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무슨 중학교 누구 3학년 2반 애가 지금 학교에 대한 안티글을 썼다.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이제 법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쓸 때 여러분 자체를 찾는 것들은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3학년 2반 누구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지워지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게 뭐 20대 또는 10대의 여성들이 글을 썼다 정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흔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데이터를 쓰지 못하게 법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해지는 네. 게 인터넷 장의사라는 예. 거란 말이에요.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자기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고 어떤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글을 남겼고 어떤 동영상을 올렸는지 기억을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흔적들을 추적해서 다 지워줄 수 있는 네. 그 내가 인터넷상에 나를 없애는 거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나를 디지털 인터넷상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도 네, 많이 네.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있고요.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되게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보안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국 같은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차이점인데 영국은 의료 관련해서는 어느 국가 한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 목적은 명확해야 됩니다. 의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메리스 사태가 났었죠. 개인정보만 있었으면 아마 더 빨리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많은 일들이 해결됐을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도덕을 잘 지키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겨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뭔가 아직 그런 네. 신뢰감이 서로 쌓여야 되는 어떤 개인정보 영역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거는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다시 잘라서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없앤 상태에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학생들이라서 이런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학생분이 전 이 단어를 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요거는 빅데이터 딴이라기보단 약간 PC 자원에 관련돼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시 데이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PC 메모리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머무르고 계산하는 단계를 보면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그 위에 캐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PU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의 데이터를 메모리까지 올렸다 내렸다 CPU에서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캐시라고 그러는데 메모리와 CPU 사이에 캐시에서 임시로 저장하고 거기는 날아갑니다. 휘발성 휘발성이고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 거기서 캐시에서 일을 안 하고 좀 쉬고 있으면 데이터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메인 메모리로 내립니다. 그렇죠. 메인 메모리에 내려놨는데 또 일을 안 해요. 이놈 봐라 그리고 디스크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4단계 크게 보면 4단계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또 GPU라는 데 또 데이터가 머뭅니다. GPU라고 해서 그래픽 되게 프로세서요. 단순한 계산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CPU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지 인식이나 이미지 표현을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GPU가 또 꽂히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너무나 기술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쪽에 전공 안 하실 거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IT 기자들이나 항상 고민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캐시 메모리라는 캐시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좀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캐시 메모리와 캐시 데이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 남는 캐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같거든요. 이제 쿠키에 가까운 캐시 네, 것 쿠키 같은데 캐시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맞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저도 지금 캐시 메모리와 네. 캐시 데이터가 정확히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에 남는 그 네. 캐시 그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쿠키 데이터, 캐시 데이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쿠키잖아요. 쿠키면은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드라마가 아니죠.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보면 그죠.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봐서 어쨌든 동화를 보시면 그 친구들이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쿠키를 계속 흔적마다 남기잖아요. 그죠? 쿠키 과자를 부스러기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는 까마귀들이 다 주워 먹어서 못 찾았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남기는 쿠키 데이터는요. 까마귀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여러분의 흔적을 잘 보면서 여러분께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캐시 데이터, 쿠키 데이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길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원래 쿠키 데이터는
길을 빨리 찾아가게 도와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빨리 발전돼 있으니까 굳이 쿠키가 없어도 저는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인터넷이 느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다 띄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가는 뭐 초록창이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보면, 그냥 네이버 다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을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모양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뉴스가 좀 달라진 건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틀들을 일종의 쿠키라고 하는 쿠키 데이터 형태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흔적이 되기 때문에 이 흔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뭐 속된 말로 여고생 분들이 주로 어느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뭐 포털에 들어가서도 연예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취향 같은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주로 무엇을 봤는지, 검색 단어를 주로 무엇을 검색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김덕진 멘토처럼 약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들이 몰래 가져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몰래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컴퓨터 집에서 같이 쓰시는 분들은 기자님 같은 이제 아주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심심한데 한번 속옷 뭐 있나 이렇게 볼까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이제 여직원분께서 그 컴퓨터를 같이 썼는데 갑자기 광고에 이상한 속옷들이 막 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쿠키의 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그 같이 쓰실 때 내가 굳이 쿠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크롬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이제 그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크릿 모드 같은 걸 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키가 남지 않는 모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개인들도 지우시면 됩니다. 좀 이상한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잘 쓸 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부족해서 마지막 요 질문 하나를 저는 연관선상에서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시크릿 모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듣기로 그럼 내가 다녔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합법적이지만 다른 쪽에서 가져간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방금 든 생각은, 저희가 캐시라고 했을 때 저희 세대차가 많이 느껴져요. 저희는 다 PC 메모리를 생각했는데 여기는 쿠키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동의를 저도 안 읽습니다. 근데 레커멘드를 합니다. 꼭 동의를 읽어라. 맞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그 무슨 회원 가입을 한달지 뭐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당신의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구 부분이 사실 노구 데이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캐시나 쿠키가 이게 다 노구인데, 뭐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이제 게임 노구, 게임 보면 뭐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서 포기하는 사람, 어느 단계에 넘어갔는데 레벨업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노구들을 다 분석하면 여기를 조금 쉽게 하자, 이 부분을. 뭐 이런 분석들을 해주는 게 다 로그, 소위 말해서 그 내 흔적을 갖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는 일단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분석이 자세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게 내 데이터에 나오는데 이거 내 거 뭐 캐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움직임들이 특히 유럽에서는 좀 많이 일고 있어서요. 유럽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쿠키 데이터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승인이 뜹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쿠키 수집을 하는데 쿠키 수집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예스노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법적인 것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무료 서비스가 왜 우리에게 무료로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무료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보나 여러분들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들이 계산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데이터나 내 거를 이렇게 주면서 같이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너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사이트 뭐 프로그램을 깔 때 그냥 다음 누르면은 이상하게 막 컴퓨터에 깔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아신 분들은 이제 그걸 다음 안 누르고 체크를 푼단 말이에요. 선택 해제를 하죠. 그렇죠. 네. 선택 해제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늘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아니면 이 사이트를 가입할 때 또는 앱을 다운받을 때 이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딸이 컴퓨터 사용하면 컴퓨터가 소위 말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웹 브라우저의 절반이 이제 툴바로 예. 몇 개 깔리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있죠. 근데 네. 저희들이 항상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편의성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것이냐 그 중간 선상에서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편의를 제공한다면 정말 그거만한 베스트한 건 없지만 그로 인해서 내 프라이버시가 조금씩 공개가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줄타기를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는 좀 요 얘기로 공공 데이터 얘기를 좀 끌어갔으면 싶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오후 시간에 일부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이어서 2부는 2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2시에는 방금 전에 주제와 좀 비슷한데 공공 데이터 얘기를 맨 처음에 좀 해볼까 해요. 저희 최순동 멘토님께서 안 그래도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아마 창업하시는데 조금 더 데이터를 운영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